돈 다루는 법입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만약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나라의 곳간지기 역할을 맡게 될 텐데 때문에 이해훈 지명자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매우 중요한 검증 대상입니다. 그런데 맡겨도 될까 싶은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의혹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부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부업에 2018년 이제 자신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재산 신고 내역을 봤더니 장남이 12주, 차남이 11주, 삼남 7주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 1억 1천만 원, 7천만 원, 약 3억 원 어치의 대부업체, 회사채 3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많은 투자 유형들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만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찾아봤더니 사무실에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아들들 나이가 겨우 이제 20살 초중반일 때인데 아들들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다? 자, 구자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건 실질적으로 이해훈 후보자의 부부가 아들들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네. 그 대부업체 대표는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인적 관계가 있다고 하고 그 아들들하고의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사실 또 20대 초중반의 아들들 3명이랑 한꺼번에 대부업체의 대표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인적 관계에 의해 가지고 투자 권유를 받고 아들들 이름으로 돈을 넣고 그거에 의해서 대부업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그 고리의 이유를 가진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인 게 네. 대부업체는 서민들 상대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걸로 이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때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자금을 모을 때 회사채를 끌어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한테 가서 되돌아오는 그 고율의 이자의 이득을 이해훈 후보자의 부부, 그 가족이 공유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나라의 재정이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공직을 맡았던 분이 아들들 이름으로 이 대부업체에 투자를 해서 서민들로부터 나오는 그 고율의 이자를 이득으로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 도덕적으로도 흠결 사항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부업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그 주소를 직접 저희가 찾아가 봤더니 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반 가정 같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약간 폐가 같은 그런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회사 직원들을 저희가 직접 취재진들이 가서 만나보려 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에 저렇게 물도 밖에 나와 있고 여러 짐들도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곳에서 근무를 하는 곳이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의심스러운 곳이 바로 저곳이었고 저곳에 이해훈 지명자의 아들 3명이 약 3억 원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라 하면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일 텐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그 대부업체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걸 삼남을 통해서 했다라는 이런 의혹들. 지금 그래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재무제표를 보면 이자율이 무려 15%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자율이. 이 지명자가 가족이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곳간지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 상황입니다. 조홍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회사채를 매입했다고 하지만 네. 소규모 고리 대부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부업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TV에서 공중파로 광고했던 그런 큰 회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용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높다는 얘기겠죠. 지금 아마 이자가 연이율로 한 15% 이상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재무제표로 추정을 한 자료를 봤는데 네.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월등 높고 네. 15%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막 그런 정도의 수익을 채권 수익을 거두지 않으면은 이거는 투자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공직자로서 고리대부업과 관련된 곳에 네.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몇 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확실하게 돈 번다는 확신이 없고서야 네. 정말 꺼려지고 들어가기 힘들고 나중에 뒷감당하기도 힘든 막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밝거나 네. 혹은 이게 주목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투기 의혹은 더 있습니다. 이해훈 지명자 부부가 20대였던 시절 해외 유학을 갔는데 유학 중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가 5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응봉동에 있는 상가 5채를 이해훈 지명자가 2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3채, 시세 차익 1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고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습니다. 신고가보다 싸게 거래,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있습니다. 자, 성동구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인데 그곳에 상가 5채를 20대 유학 시절에 구입했고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있고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대, 무려 4배의 수익을 봤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20대니까 자기 돈으로 했을까는 좀 의심스러워요. 네. 틀림없이 남의 돈, 아마 가까운 사람들의 돈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댁은 뭐 알려진 대로 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시아버지가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뭔가 하여튼 돈 거래가 집안 내부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것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갔다는 것을 본인이 또 유학 시절이긴 하지만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돈 거래가 있었고 이 두 분이 남편과 이 이해훈 후보자 두 분이 다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공직 생활로 어느 순간에 들어섰고요. 남편분도 아마 틀림없이 지금은 이제 대학교 교수입니다만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유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나가지 않고 부인이 기회를 잡아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공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급기야는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과연 이 공적인 마인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과연 맞는가? 네. 이런 의심이 이제 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틀림없이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네.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올 아마 대표적인 대목이 이제 12.3과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집중이 될 텐데요. 아마 이제 틀림없이 또 땅 투기 얘기 또 다른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공적 마인드가 과연 있었던 것이냐. 젊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시절까지 또 지금까지 아마 이 얘기가 굉장히 집중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천 영종도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천 영종도 토지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0년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13억 8,800만 원. 자, 6년 만에 이 땅은 39억 2,100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무려 시세 차익 25억 원 이상을 거두게 되죠. 자,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다는 정보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매입했던 그 시점
1년 뒤에 공항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해훈 지명자의 부부, 이해훈 지명자의 배우자도 13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저 땅을 샀고 6년 만에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은주 변호사님? 일단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뭐 불법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관련돼서 고위공직자 후보자인 것이고 또 게다가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맡아야 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청문회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답도 해야겠지만 결국 이 청문회 과정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투자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나서 지금 거의 3배 정도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불법적으로 사실상 뭐 사전 정보를 알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투자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뭐 결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이 부분을 좀 낮은 자세로 해명하고 또 설명드리는 그런 절차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에 하나 이상씩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자, 대부업체 투자, 부동산 투기 의혹, 여러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해훈 지명자의 재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재산 신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은 61억 4,6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총선 출마했을 때 당시 재산 내역을 보면 무려 160억 원입니다. 예금, 증권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무려 4년 만에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100억. 이해훈 지명자 측에서는 재산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실질가치 평가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증가 4년 만에 굉장한 의문이 뒷따르는 부분입니다. 조영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년 만에 100억이 늘었다는 부분은. 저 아무리 액면가에서 실질 가치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네. 저렇게 3배 가까이 늘어난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증가액수가 100억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눈에 띌 건데 네. 글쎄요 참 뭐 대담하달까 저 같으면은 네. 야 이거 만약에 지금 출마하면서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기 재산을 저렇게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검찰도 보고 언론도 보고 다 본다는 건데 100억이 갑자기 4년 사이에 아무리 기준이 바뀌었더라도 그러면 뭐 가장 뭐 예상되는 거는 상대 후보에서 네. 뭐 거의 파상 공세를 펴붓겠죠. 국회의원 하면서 치부했다고. 저 같으면 그거 견딜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발장 들어가면 네. 수사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동안에 뭐 신고 안 했던 재산이 다시 나왔다든가 혹은 이게 단서가 돼가지고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굉장히 대담했고 당시에 어떻게 이게 그냥 넘어갔는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2024년 2년 전이죠. 당시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쪽에서 의문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억 원이라는 돈이 4년 만에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 국민 앞에서 해명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재산이 160억 원이 넘는 이 후보가 돈이 없을 리 만무한데 정작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에 단 한 푼의 보증금도 내지 않고 있으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해훈 후보의 재산은 60억 원대였습니다. 4년 만에 재산이 1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습니까? 공직 후보자로서 이 또한 해명하십시오. 4년 만에 자산이 100억 원 뛰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죠. 2020년에도 60억 원 자산과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100억 원이 증가해서 160억 원. 구자룡 변호사님, 저 어떻게 저렇게 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미스테리고 그거를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을 해야 될 텐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락됐던 재산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로 100억이 뛰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 굉장히 자산 가치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때 공격적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 투자의 결실들이 24년에 빵 뛰어가지고서 아마 그때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으로도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아들들 이름으로 이렇게 대부업체에 투자했다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영종도 땅 투기에 그때만 했겠나 이번에도 했겠지 국회의원 하면서도 했겠지 그때도 투자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가 100억이 뛸 정도로 코로나하고 아마 맞물려서 뛰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공천 5번이나 주고 그때 검증 못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정당은 그냥 민간단체하고 똑같거든요. 수사권도 네. 없고 직접 자료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현재의 재산을 놓고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 요 정도 검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2번이나 공천 주고 당선됐지만 장관 지명되고 나서의 검증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면서 낙마하잖아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정수석하고 이럴 때 검증 거쳤지만 장관 지명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도 이영선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다 허위였어요. 근데 네. 심지어 통과가 돼서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적으로 검증하는 선관위의 자료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공천 취소되면서 아예 후보도 못 냈던 사례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저런 자료들을 놓고 보면 자기가 낸 자료를 놓고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의 문제가 이제 현 상황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은 지금부터다. 그러니까 예전에 물타기성으로 국힘에서 공천받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라 장관에 적합한지는 장관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낙마되는 게 맞는 수순이고 이거는 대단한 의문점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